저는 현송월입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 가장 높은 자리에 연회를 차리고 무대를 올리고 웃음을 만들어 온 사람이죠. 세상은 저를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여자로만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그 조명 뒤에서 저는 이 나라가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냄새를 누구보다 먼저 맡고 있었어요. 평양은 지금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광장의 붉은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방송은 오늘도 위대하다고 김정은을 찬양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막 뒤에서는 한 집안의 조카 김주애와 고모 김여정이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주애를 앞세운 자들과 오랜 세월 이 나라의 진짜 칼을 쥐어온 고모 김여정, 후계자로 내정된 어린 조카와 그 자리를 결코 내줄 수 없는 고모. 두 세력이 매일 밤 웃는 얼굴로 마주 앉아 상대가 언제 쓰러질지를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밤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무대 위에서 웃는 동안 제 마음이 늘 대한민국 하늘 아래를 걷고 있었다는 것을요. 철조망 너머 제가 젊은 날 딱 한 번 밟아보았던 그 자유로운 땅, 한국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김주애와 김여정의 그 처절한 권력 투쟁을 저 대한민국으로 낱낱이 흘려보내기로요.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란봉악단 출신 현송월입니다. 그날 밤의 연회는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완벽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 아래로 은식기가 별처럼 반짝였어요. 100명이 넘는 악단이 제 손끝 하나에 맞춰 숨을 골랐고 무용수들의 발끝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음 동작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무대 옆 어둠 속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조명이 바뀌고 눈짓 한 번이면 다음 순서가 올라왔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들이었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 당의 실세들, 그리고 그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단 하나의 자리까지. 저는 그들의 잔이 비기 전에 채워지도록, 그들의 웃음이 끊기지 않도록 30년을 바쳐온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저를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늘 웃고 있는 여자로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는 얼굴 뒤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먼 곳을 걷고 있었는지를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아직 젊고 목소리가 가장 맑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예술단의 일원으로 철조망 너머 대한민국 남녘 땅을 딱 한 번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한 짧은 방문이었죠. 떠나기 전 위에서는 저희를 한 방에 모아놓고 수없이 당부했습니다. 저들은 헐벗고 굶주린 가엾은 동포들이니 절대 그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저희를 감시할 지도원도 그림자처럼 늘 곁에 붙어 있었어요. 버스가 국경을 넘어 남쪽 도시로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는 창밖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흔들리지 말라던 그 말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이라는 건 그렇게 마음대로 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는 색색의 간판이 넘쳤고 밤인데도 도시가 온통 빛으로 출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밝았고 그 걸음걸이에는 어떤 조바심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소리내어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얼굴을 평생 처음 봤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옅은 그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늘 살피고 무언가를 늘 삼키는 그런 그늘이요. 공연 당일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막 뒤에서 객석을 훔쳐보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저는 그 객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낯선 나라에서 온 저를 향해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는 아무런 강요도 계산도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움직여서 치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 앞에서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무대라는 것이 사람을 이토록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으니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 불빛들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지도원이 볼까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 시렸습니다. 그 시린 자리에 무언가 씨앗 하나가 떨어졌다는 걸.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평양으로 돌아온 뒤의 삶은 그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웃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웃는 법을요. 이 나라에서는 표정 하나가 목숨이었으니까요.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박수를 반 박자 늦게 쳤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라지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진짜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는 법을 익혔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저를 이 나라 가장 높은 자리에 안살림을 맡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최고 지도부의 연회, 의전, 무대. 그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건 곧 제가 이 나라의 모든 은밀한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권력자들은 술이 오르면 속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의 자리를 노리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얼굴을 해야 했어요. 웃음과 칼이 함께 오가는 그 자리에서 저는 늘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앞에서 마음을 놓았죠. 병풍은 말을 옮기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병풍의 자리에서 저는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 나라 북한이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연회장의 자리 배치였습니다. 오랜 세월, 늘 정해진 자리가 있었어요. 누가 어디에 앉는지가 곧 이 나라의 권력 지도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쪽에는 김주애를 앞세운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새 시대가 온다며 그 어린 상징 주위로 별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오랜 세월 이 나라의 진짜 칼을 쥐어온 김여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한 상에 둘러앉아 웃었지만 그 웃음 아래로 서늘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두 무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피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무대 옆 어둠에 서서 그 연회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별을 셋이나 단 노장군이었습니다. 그는 30년째 늘 상석 가까이 앉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김주애를 앞세운 무리 쪽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러기로 정해져 있었다는 듯이요. 그 맞은편에서 김여정의 사람으로 알려진 한 간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술잔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는 것을요. 그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건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웃으며 위대한 영도를 위하여 잔을 부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잔들이 부리치는 동안 누구의 시선도 서로를 향하지 않았어요. 눈은 저마다 허공을 겉돌았고 웃음은 입가에만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건배사가 끝나기 무섭게 두 무리는 약속이나 한 듯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연회장의 온도가 몇 도쯤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연회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저 미세한 균열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 나라의 심장부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두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주애의 편도, 김여정의 편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병풍이었죠. 어느 편도 아니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제 앞에서는 경계를 풀었으니까요. 그날 밤, 텅 빈 연회장을 홀로 정리하며 저는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것을 꺼냈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 남녘 무대에서 받았던 공연 순서지였어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해졌지만 저는 그것을 30년째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끝으로 쓸 때마다 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객석의 얼굴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 자유로운 하늘 아래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면 그건 30년을 숨겨온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제가 끝내놓지 못한 단 하나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 순서지를 다시 깊이 넣어두고 텅 빈 무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느낀 그 서늘한 균열이 얼마나 빨리 첫 피를 부를지를요. 먼저 칼을 뽑은 쪽은 김주애를 앞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회의 자리표를 받아 든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30년을 이 일만 해온 사람입니다. 자리표라는 건 제게는 그저 종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나라 권력의 지도이자 누가 뜨고 누가 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하철 상장. 오랜 세월 김여정의 사람으로 알려진 원로였습니다. 늘 상석에서 세 번째 그 붙박이 갔던 자리를 30년째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의 자리표에는 그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주애를 앞세운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이름 하나가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는 걸요. 이 나라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자리표에서 지워진다는 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자리에서 지워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회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났고 악단은 여전히 흥겨운 곡을 연주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대 옆 어둠에서 그 텅 빈 세 번째 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자리에서 껄껄 웃던 사람이 오늘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더 서늘했던 건 그 빈자리를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시선이 그쪽으로 향할라 치면 황급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이 그 어떤 총성보다 무섭게 느껴졌어요. 연회 중반, 한 젊은 장교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술 기운이 올랐는지 그가 무심코 옆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 상장 동지는 어째 안 보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그 일대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답 대신 그 젊은 장교를 아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젊은 장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뱉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젊은 장교를 두 번 다시 연회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묻는 것만으로 사라지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30년을 살아온 세상이었어요.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후견 세력의 실세 하나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리성갑 대장이었어요. 김주애를 앞세운 무리의 머리 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곁에 앉은 장군에게 낮게 말했어요. 낡은 것은 치워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법이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나르는 척하며 그 곁을 천천히 지나쳤어요. 그가 말하는 낡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사라진 그 원로, 그리고 그 뒤에 선 김여정. 후견 세력은 지금 이 나라의 새 질서를 짜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반대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김여정의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였어요.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쥐고 있던 술잔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잔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그것을 집어 던질 수 있다는 듯이요. 침묵은 때로 고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 권력이 두 조각으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걸 확인했어요. 한쪽은 먼저 칼을 뽑았고 다른 쪽은 그 칼을 되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별을 단 장군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몰라 눈알을 굴리고 있었어요. 가장 볼썽사나운 건 그 장군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원로에게 굽실거리던 자가 오늘은 후견 세력 쪽의 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그들은 짐승 같은 후각으로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군을 특히 오래 지켜봤어요. 그는 연회 내내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두 무리 사이를 어정쩡하게 오갔습니다.
후견 세력 쪽에 가서 웃다가 김여정의 사람들 쪽으로 가서 또 웃었어요.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는 가련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자가 결국 가장 먼저 버림받는 법이라는 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충성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기는 했을까 생각했어요. 여기에 있는 건 충성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영도를 위하여 하고 목청껏 외치던 그 입들이 뒤돌아서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도 두 개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먼저 다가온 건 김주의 후견 세력 쪽 사람이었어요. 그는 웃는 얼굴로 제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동무는 참으로 눈이 밝은 분이지요. 이 연회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보고 계실 테고요.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분이라면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아시겠지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반대편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김여정의 사람으로 알려진 강인이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슬며시 잡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 동무,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사람은 옛정을 잊으면 못 쓰는 법이지요. 누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지 동무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저 웃었어요. 하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손이 동시에 저를 향해 뻗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서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적이 되는 거였어요. 이 나라에서 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오늘 그 빈자리를 통해 똑똑히 봤습니다. 다음번 자리표에서 지워지는 이름이 제 이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아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낀 저는 어느 쪽을 택해도 죽는 길이었어요. 후견 세력을 택하면 김여정이 저를 뵐 것이고 김여정을 택하면 후견 세력이 저를 뵐 테니까요. 저는 30년을 병풍처럼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그 병풍조차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알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예술단에서 함께 일하다 국경 근처로 흘러간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조명숙. 저와 같은 무대에 섰던 목소리가 곱던 여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무대를 떠났고 지금은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물건과 소식을 나르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세상의 온갖 은밀한 실들이 그 사람의 손을 거쳐간다고요. 몇 해 전 은밀한 자리에서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 세상엔 강 이쪽 소식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저 너머에 있어요.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약 이 미친 광경을 바깥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처음 느낀 어떤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그 낡은 공연 순서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 다시 서고 싶던 제 오랜 소원을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소원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몰랐어요. 후견 세력의 선제 공격은 일단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평양은 그들의 것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반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정하철 상장이 사라진 지 겨우 열흘 만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새 연회 준비를 지시받고 자리표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펜을 쥔 손을 그대로 멈췄어요. 이번엔 리성갑 대장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 낡은 것은 치워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며 서슬퍼렇게 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김주애를 앞세운 무리의 머리 격 선제 공격의 칼을 뽑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자기가 지웠던 그 자리처럼 명단에서 사라진 거예요. 저는 한동안 그 명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칼을 뽑은 자가 그 칼의 되레 베인 것이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어제의 사냥꾼이 오늘의 사냥감이 되고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시체가 되죠. 하지만 이번엔 그 속도가 제 30년 경험으로도 소름이 끼칠 만큼 빨랐습니다. 곧 평양에는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주애의 측근, 리성갑이 오래전부터 나라의 돈을 빼돌려왔다는 이야기, 외부 세력과 내통했다는 이야기.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소문이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퍼지는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소문의 물줄기가 어느 쪽에서 흘러나오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침묵하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후견 세력이 요란하게 칼을 뽑는 동안 김여정 쪽은 소리 없이 그물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상대의 머리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두 세력의 진짜 차이를 알았습니다. 김주애를 앞세운 자들은 새로운 상징을 앞세운 화려한 무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세월이 없었습니다. 반면 김여정은 오랜 세월 당과 군의 구석구석에 사람을 심어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뿌리가 진짜 힘이었습니다. 젊음과 상징은 요란했지만 노련한 뿌리 앞에서는 한낮 봄날의 꽃에 불과했던 거예요. 후견 세력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연회에서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어요. 열흘 전만 해도 승리를 확신하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중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상석 근처의 젊은 별들이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잠든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날 연회에서 저는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봤어요. 리성갑과 가장 가까웠던 한 젊은 장교가 술잔을 든 채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여정의 사람들이 앉은 쪽을 자꾸만 훔쳐봤어요. 자신에게도 곧 칼이 날아들지 모른다는 공포에 얼굴이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여정의 측근 하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화들짝 놀라 술을 옷에 쏟고 말았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와 엮이는 것조차 두려워했으니까요. 권력을 줬던 자들이 이제 그 권력에 잡아먹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무대 옆 어둠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주고받은 칼질은 이제 두 번이었어요. 한 번은 후견 세력이, 한 번은 김여정이.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의 칼질을 이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병풍의 자리란 그런 것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기에 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칼질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 광기는 안에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김여정도 김주애를 앞세운 자들도 서로를 물어뜯다 함께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한쪽이 이긴다 한들 그 빈 왕좌에는 또 다른 괴물이 앉을 뿐이었어요. 이 나라 안에는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바깥 세상이, 저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이 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안에서부터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온 세상이 똑똑히 봐야 했어요. 그래야 이 거대한 거짓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 피가 아니라 자유가 들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30년 병풍의 침묵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뻗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무렵 저는 조명숙에게 첫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경을 오가는 장사꾼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연락의 방식이 있었어요. 물건에 특정한 표식을 남기는 것이었죠. 저는 예술단 시절 저희 둘만 알던 옛 노래의 한 소절을 그 표식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것은 나다.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답은 닷새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제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명숙을 통해 저 너머의 누군가가 보낸 짧은 전원이었습니다. 증명하라. 저는 그 세 글자 앞에서
오래 망설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 심장부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내민다니 저쪽에서는 저를 함정으로 의심할 수밖에요.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저들을 낚으려는 미끼인지. 그들은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여기서 진짜 정보를 흘리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발각되면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낡은 공연 순서지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자유로운 하늘 아래 서고 싶던 그 소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가장 덜 위험한 조각 하나를 골랐습니다. 리성갑의 몰락. 그것은 아직 바깥 세상엔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안에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가 사라진 정확한 날짜와 함께 조명숙에게 흘려보냈어요. 저쪽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 조각을 표식에 담아 보내던 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보 한 조각이 아니라 제 목숨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표식을 넘기고 돌아오는 길 내내 누군가 제 뒤를 밟고 있는 것만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노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려는 것이냐고. 그러나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제 마음속엔 이미 답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조명숙을 통해 짧은 신호 하나가 돌아왔어요. 옛 노래의 다음 소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믿는다. 준비가 되거든 모든 것을 한 번에 보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신호를 받아든 순간 텅 빈 연회장 한복판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저 너머의 대한민국 세계와 첫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으니까요. 30년을 병풍으로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삼엄하게 감시받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단 하나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애 기록이었어요. 자리표, 메뉴, 좌석 배치, 접대 물품 목록. 저는 매번 그것들을 문서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었고 아무도 거기에서 비밀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지루한 숫자와 이름들 사이에 진짜 이야기를 암호처럼 숨기기로 했습니다. 몇 번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누구의 잔이 먼저 비었는지. 그 사소한 기록들이 사실은 이 나라 권력이 어떻게 갈라지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어요. 특정한 이름이 자리표에서 사라지면 그건 그 사람이 숙청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좌석 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적으면 그건 어느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메뉴에 오르는 술의 종류 하나까지도 저는 암호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꼼꼼한 연애 담당자의 지루한 장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장부를 읽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양 심장부의 모든 비밀을 담은 문서가 되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연애 기록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폭로 문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 번 강을 건널수록 발각될 위험도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저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장부에 담아두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모든 것을 몰아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딱 한 번의 도박에 30년을 거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연애가 끝나고 텅 빈 홀에 홀로 남아 저는 그날 목격한 모든 것을 암호로 바꾸어 장부 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어요. 사라진 이름들, 갈라진 자리들, 오가는 칼날 같은 말들을요. 그 장부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요. 하지만 반격의 칼바람이 부는 동안
감시는 더욱 촘촘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를 지켜보는 눈도 부쩍 늘어난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매 순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두 괴물이 서로를 물어뜯다 함께 무너지는 이 광경을 반드시 바깥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래서 이 화려한 감옥의 진짜 얼굴을 온 세상이 똑똑히 보게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두 세력의 싸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릴 진짜 지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 나라의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한 취소 한 건이었어요. 그날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큰 연회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미뤄진 겁니다. 저는 그런 통보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연회란 하늘이 두 쪽 나도 열리는 행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연회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일정이 바뀐 것이려니 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모든 공식 행사가 조용히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늘 실리던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 소식이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방송은 여전히 위대한 영도를 노래했지만 정작 그 영도자의 새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어요. 확신을 준 건 관저 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제1이란 것이 김정은 최고 지도부의 안살림 구석구석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낯선 의료진들이 관저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볼 수 없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오갔고 늘 굳게 닫혀 있던 어느 문 앞에는 삼엄한 경비가 2배로 늘어났어요. 저는 그 닫힌 문을 멀리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안에서 평소와 다른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무거운 침묵. 저는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굳이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정점 김정은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관저 주방에 접대 물품을 확인하러 갔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몇이 굳은 얼굴로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들고 있던 은쟁반 위에는 제가 처음 보는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걸음을 재촉했어요.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얼굴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나라를 짓눌러온 그 거대한 그림자가 지금 저 문 안에서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어떤 이는 쓰러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미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보다 무서운 건 그 공백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30년 넘게 짓눌러온 그 거대한 무게가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백이요. 그리고 그 공백을 두고 두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김여정과 김주의 진영의 싸움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수씩 두는 느린 바둑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진 순간 그 느린 바둑이 갑자기 초를 다투는 속도전으로 바뀌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승계를 두고 양쪽 모두 서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김주애를 앞세운 자들은 어린 후계자의 자리를 서둘러 굳히려 했어요. 아직 정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마지막 권위가 살아있는 동안 후계 구도를 못 박아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김주애의 이름을 앞세운 각종 행사를 준비했고 그 어린 상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의 명단을 부지런히 채워갔어요. 반면 김여정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녀는 이 공백이야말로 자신의 때라고 여기는 듯했어요. 정점이 흔들리는 지금 실권을 틀어주면 어린 조카의 상징 따위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할 테니까요.
김여정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군과 당의 요직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화려한 명분은 김주애 쪽이 쥐었지만 진짜 총구와 인장은 김여정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두 갈래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이 나라의 한 실력자가 어린 후계자의 후견인을 자처하다 끝내 그 후계자의 손에 비참하게 쓰러진 일이 있었어요. 명분을 가진 자와 실권을 가진 자가 한하늘 아래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나라의 역사는 이미 피로 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여정도 김주애를 앞세운 자들도 그 역사를 모를 리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서로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바로 제 연회장이었습니다. 정점이 흔들리는 그 며칠 동안에도 연회는 열렸어요. 나라가 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회장은 이제 완전한 전쟁터였어요. 겉으로는 다들 웃으며 잔을 부리쳤지만 그 웃음 아래에서는 총성 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는지, 누가 누구를 못 본 척하는지, 그 미세한 몸짓 하나하나가 목숨을 건 수싸움이었어요. 그런 어느 밤, 양쪽이 동시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김주애 진영의 새 실세, 장경식 상장이 저를 은밀히 불렀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 동무. 요즘 연회에서 김여정 쪽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지켜봐 주시오. 그리고 그 기록을 나에게만 조용히 넘겨주면 돼요. 새 시대에 동무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드리리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러겠노라 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번엔 김여정의 측근 강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현 동무. 김주애를 떠받드는 것들이 요즘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동무가 제일 잘 알 것 아니오. 그 기록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며 그러겠노라 답했습니다. 양쪽 모두 저를 자기 편의 눈과 귀로 쓰려 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양쪽 모두 제게 기록을 요구했으니까요. 그건 제가 이 연회장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도 제 손에 들린 장부를 의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각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넘겼어요. 김주애 진영에는 김여정 쪽의 사소한 움직임을, 김여정 진영에는 김주애 쪽의 사소한 움직임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러나 아무 알맹이도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병풍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것만 보여주고 진짜는 감추는 일이라면 저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줄타기는 살얼음판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어요. 장경식이 넘긴 기록을 강윤이 알게 되면, 혹은 그 반대가 되면, 저는 그 순간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되짚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장경식이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동무, 설마 저쪽에도 같은 걸 넘기는 건 아니겠지?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30년 무대 경력으로 다져진 그 미소로 답했어요. 상장 동지,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는 한참 저를 노려보다 결국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기록은 따로 있었어요. 정점이 흔들린 그 며칠, 이 나라의 권력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누가 어느 요직을 차지했고 어떤 명단이 새로 쓰였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연회장부 속 암호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 장부는 이제 이 나라의 붕괴를 통째로 기록한 문건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첫 장의 기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한 나라의 정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를 두고 고모와 조카가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깥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심장부의 진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장부 깊숙이 새겨 넣으며 이 기록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장부에 새겨 넣고 돌아오는 밤,
저는 텅 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라의 시간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빨라지는 시간의 한복판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릴수록 연애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정점이 무너져간다는 소문이 온 평양을 뒤덮은 그 며칠, 위에서는 오히려 더 성대한 연애를 지시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나라가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다고 온 세상과 제 나라 백성 앞에서 우겨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무대를 차렸습니다. 샹들리에는 눈부셨고 상 위엔 진귀한 음식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는 완전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연회에서 김여정과 김주의 진영은 처음으로 대놓고 부딪혔어요. 그전까지는 서로 눈을 피하고 침묵으로 칼을 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점이 흔들린 그날 밤, 두 세력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연회장 한복판에서 두 무리가 노골적으로 갈라져 앉은 겁니다. 마치 초를 그어놓은 것처럼 좌우로요. 먼저 칼을 뽑은 건 건배사였습니다. 김주의, 진영의 장경식 상장이 잔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는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새 시대의 태양을 위하여, 이 나라의 앞날을 밝힐 어린 영장 김주의 동지를 위하여. 김주의를 앞세운 자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화답했어요. 그 새 시대의 태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그 자리에 누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축배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어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강윤희가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다만 태양이 채 떠오르기도 전에 설쳐되는 것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지키는 건 전내 나는 자들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이 아니겠습니까?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전내 나는 자들이라는 그 한마디에 김주의 진영의 얼굴들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어둠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두 세력은 웃는 가면조차 벗어던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면전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장경식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는군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이라. 그 어른들이 지금껏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왔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요. 그것은 김여정을 향한 정면 반격이었어요. 강윤희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걸고 잔을 살짝 기울였어요. 글쎄요. 적어도 우리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것을 억지로 용상에 앉히려 들지는 않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악단마저 눈치를 보며 연주를 멈췄고 무거운 정적만이 그 화려한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나라가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제 두 세력 사이에 물러설 자리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포섭한 것도 아닌 한 사람에게서 은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 밑에서 연애 시중을 들어온 늙은 접대원이었어요. 그는 며칠 전부터 평양 외곽의 병력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늘 정해진 자리를 지키던 부대들이 밤을 틈타 조용히 위치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경비 병력의 교대 시간도 까닭없이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늙은 접대원은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제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제 조카가 그 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집에도 못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밤마다 이동만 한다고 합니다. 상관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진짜 명령이 어디서 내려오는지를 모른다고요. 그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병력이 움직인다는 것. 그건 이제 이 싸움이 말과 눈치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미세한 움직임들을 하나씩 꿰맞춰 보았습니다. 어느 부대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누구의 사람들이 어느 길목을 쥐었는지. 30년간 이 나라 심장부의 자리표를 읽어온 저였기에
그 흩어진 조각들이 어렴풋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쪽이 상대를 완전히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저는 연회장부 속 암호에 그 모든 것을 담았어요. 병력의 이동, 갈라진 좌석, 오가는 건배사의 칼날까지. 그것은 이 나라의 심장이 어떻게 두 쪽으로 찢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점점 두꺼워지는 장부 속에 차곡차곡 더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윤희가 예고도 없이 제 집무실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서늘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 동무. 요즘 장부를 아주 꼼꼼히도 쓴다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연애 장부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강 너머로 넘기려던 진짜 기록이 암호로 숨겨져 있었어요. 그녀가 그 암호를 눈치채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강윤희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넘기는 종이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를 읽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녀의 시선이 좌석 번호가 빼곡히 적힌 그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숫자들 속에 병력의 이동을 담은 암호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야 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애 준비 기록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상 하나 잘못 차렸다간 어느 쪽에서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모르니까요. 저야 그저 양쪽 어느 분도 노엽게 하지 않으려 애쓸 뿐이지요. 그 숫자들은 어느 손님이 몇 번 자리에 앉으셨는지를 적어둔 것뿐입니다. 혹여 자리 하나 잘못 안내했다간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세상 아닙니까? 강윤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양쪽 어느 분도라. 그녀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현 동무는 참 재주가 좋아. 그 재주가 동무를 살릴지 죽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녀는 그 페이지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손끝이 암호가 숨겨진 바로 그 숫자 위에 놓인 것을 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숫자의 진짜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툭 내려놓고 저를 한참 노려보다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만약 그녀가 그 암호의 규칙을 조금이라도 알아챘다면 저는 지금쯤 그 빈자리의 다음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손으로 저는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이 얇은 종이 뭉치가 이제 제 목숨이자 이 나라의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감시는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오래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 기록을 서둘러 완성해서 마지막 그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실어보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그 비밀 통로를 통해 저 너머에서 짧은 전원이 왔어요. 세상이 당신의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새기고 있는 이 기록을 저 자유로운 땅에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어떤 두려움보다 큰 힘을 주었어요. 저는 그 낡은 공연 순서지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 아래 다시 설 무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 기록만 무사히 저 너머에 가닿는다면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살얼음 같던 그 만찬의 밤들이 사실은 폭풍 전의 마지막 고요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이 나라의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장경식 상장이 사라졌습니다. 살얼음 같던 그 만찬에서 김주애를 앞세워 김여정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연회에서 새 시대의 태양을 외치며 잔을 들던 그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진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어요. 그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그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심장마비란 늘 다른 이름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병력을 움직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김여정 쪽이 먼저 칼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정점이 흔들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 진영의 머리부터 조용히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경식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소식이 퍼진 다음 날, 이번엔 김여정 쪽 사람 하나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주의 진영의 보복이었어요. 한쪽이 치면 다른 쪽이 되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며칠 사이 이 나라의 별들이 하나둘 소리 없이 쓰러져 갔어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주의 이름이 공식 석상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춘 거예요. 후계자로 그토록 요란하게 앞세워지던 그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었어요. 다만 이 피해 연쇄가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린 상징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른들의 광기가 끝내 아이의 자리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연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공포의 도미노였어요. 가장 무서운 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잔을 부리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오늘 밤 상석에 앉은 자가 내일 새벽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실세가 이제 잠들기를 두려워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하나에 온 집안이 사색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있었어요. 어느 연회에서 한 노장군이 손을 덜덜 떨며 술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잔을 채워드렸어요. 그러자 그가 제 손목을 덥석 붙잡더니 초점 잃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현 선생, 내가 다음이오? 그렇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놓아드릴 뿐이었습니다. 그 노장군은 사흘 뒤 자리표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그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두 진영은 이제 통제력을 잃고 있었어요. 처음엔 계산된 싸움이었습니다. 김여정도 김주애를 앞세운 자들도 저마다 승리의 청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피가 피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청사진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죽지 않기 위해 상대를 죽이고 있었어요. 광기가 스스로를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 연애 장부는 이제 부고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제의 자리표에 있던 이름이 오늘의 자리표에서 지워지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사라지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오늘 밤은 또 누가 사라질지를 헤아렸어요. 그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균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밤 9시, 한 군단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밤 11시, 그 군단장과 가까웠던 당 간부 셋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새벽 2시, 이번엔 그들을 잡아들인 쪽 사람이 되레 반대편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새벽 4시, 평양 외곽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이야기가 접대원들 사이에 은밀히 번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이제 이 싸움이 마침내 총구까지 도달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장부 속 암호에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들이 제 손끝에서 기록되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펜을 놀리면서 저는 제가 지금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광기의 한복판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었어요. 양쪽의 밀담을, 양쪽의 명단을, 양쪽의 칼질을 전부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이런 시절에
목격자란 가장 위험한 존재였어요. 두 진영 모두가 저 여자가 대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 날카롭게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느 밤엔 낯선 사내 둘이 제 집무실 앞을 서성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가가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또 어느 날은 제 처소의 물건들이 미묘하게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 방을 뒤진 것이 분명했어요. 다행히 진짜 문건은 늘 제 몸에 지니고 있었기에 들키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윤과 제 장부를 뒤진 것도 결국 그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관기가 끝나기 전에 저 역시 그 빈자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아주 가까운 밤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더 미루면 제가 30년간 지켜본 이 모든 진실이 저와 함께 묻혀버릴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부 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기록들을 하나의 완전한 문건으로 묶기로 했어요. 이 나라의 정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고모와 조카가 어떻게 서로를 베었는지, 그 피의 연쇄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그 모든 것을 담은 마지막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았어요. 정리를 핑계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저는 그 화려한 홀의 구석에서 문건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30년간 쌓아온 연애 기록들을 펼쳐놓고 그 속에 숨겨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췄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30년을 살아온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문건을 써 내려가다 저는 문득 손을 멈추고 그 텅 빈 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저는 30년을 웃으며 살았습니다.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휘하고 권력자들의 잔을 채우고 그들의 거짓된 영광을 무대 위에 올렸어요. 저는 이 화려한 거짓의 일부였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든 공범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문건을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제 참회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생 치러온 그 거짓을 제 손으로 벗겨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시는 점점 더 촘촘하게 저를 조여왔어요. 이제 제 집무실 밖에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눈빛들이 예전과 달랐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적는지 보이지 않는 눈들이 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강 너머로 신호를 보내는 일조차 이제는 목숨을 건 도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강 건너 남녘에서는 제가 처음 보낸 신호 하나만을 손에 쥔 채 그들은 밤마다 그 비밀 통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양 심장부에서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 실체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제가 약속한 그 마지막 기록이 강을 건너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제 손끝에서 마침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것을 강 너머로 보내는 일뿐이었어요. 저는 완성된 문건을 가슴에 안고 텅 빈 연회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지켜본 모든 진실을 한꺼번에 세상으로 내보낼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건은 완성됐어요. 30년의 기록이 손바닥만 한 작은 저장 장치 하나에 담겼습니다. 이 나라의 정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고모와 조카가 어떻게 서로를 베었는지, 그 피의 연쇄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그 모든 진실이 이제 제 손안에 있었어요. 남은 건 이것을 강 너머로 보내는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평양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저녁 7시, 도시 전역의 통신이 까닭없이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진영이 서로의 연락망을 차단하려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전화가 먹통이 되고 라디오에서 잡음만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8시,
관저로 향하는 길목마다 낯선 검문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명령인지도 모를 병력들이 총을 든 채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도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은 자들이 이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녁 9시. 저는 마지막 연회를 지휘하기 위해 그 삼엄한 거리를 뚫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연회 책임자인 저를 막아서는 자는 없었지만 그 총구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제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연회는 겉으로는 여느 때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너지는 성 위에서 벌이는 마지막 춤과 같았습니다. 참석한 사람의 절반이 며칠 전까지 있던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사라진 자리마다 낯선 새 얼굴들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짙은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그 화려한 지옥의 한복판에서 무대를 지휘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악단에게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품속의 그 작은 장치를 만지작거리면서요. 오늘 밤 반드시 이것을 넘겨야 했습니다. 처음 채널을 연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조각도 서둘러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이 한 번을 위해 모든 것을 장부에 쌓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조명숙이 그 모든 것을 직접 받으러 오기로 했습니다. 첫 신호를 주고받은 그날 이후 그녀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이 기록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새벽의 강을 건너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배를 놓치면 다음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음은 영영 없을지도 몰랐어요. 밤 10시. 저는 연회 물품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잠시 홀을 빠져나왔어요. 어두운 복도 끝, 조명숙과 만나기로 한 창고 앞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몇 걸음이 30년을 건 여정의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장치를 꺼내 쥐었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한나라의 진실이 통째로 담겨 있다는 것이 새삼 믿기지 않았어요. 복도의 어둠 속에서 저는 그것을 손안에 꼭 그려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 동무. 이 밤중에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강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품속의 장치가 손안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을 들키는 순간 저는 끝이었죠. 30년의 준비도 강 너머의 희망도 모두 이 자리에서 끝나는 거였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제 품속을, 제 손을, 제 눈빛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강윤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손끝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등 뒤로 감췄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그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0년을 무대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동무. 마침 잘 만났습니다. 이 어수선한 때에 연애 물품이 자꾸 사라져서요. 혹여 도둑이라도 든 게 아닌가 하고 직접 확인하러 나온 참이었지요. 그러자나도 강동무께 긴히 여쭐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녀의 팔을 스스럼없이 잡아 끌며 창고와는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회장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술이 부족했고 어느 자리에 꽃이 시들었고 저는 30년간 갈고 닦은 그 지루한 수다로 그녀의 신경을 무디게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웃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 세월이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강윤희는 한참을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수다에 질렸는지 낮게 혀를 찼어요. 동무는 참 이 판국에도 꽃타령이군. 그녀는 그렇게 내뱉고는
저를 두고 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벽에 몸을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밤 11시. 저는 다시 그 창고로 향했어요. 조명숙이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얼굴은 늙었지만 젊은 날 같은 무대에 서던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 작은 장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시절 그녀와 저만 알던 그 옛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나직이 읊었어요. 강물은 끝내 바다에 닿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냈다. 이제 끝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조명숙은 그 소절을 알아듣고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한번 쥐었다 놓고는 발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을 병풍처럼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이 나라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낸 순간이었죠.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 낡은 공연 순서지 속의 소원이 어쩌면 이제야 첫걸음을 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하늘이 이 땅에 열린다면 저는 언젠가 두려움 없는 얼굴들 앞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순서지를 떠올리며 처음으로 그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강 건너 남역에서는 한 상황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제가 보낸 그 마지막 문건이 마침내 그들의 손에 도착한 거예요. 30년간 화려한 연애 기록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하나씩 판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심장부에서 벌어진 그 믿을 수 없는 붕괴가 마침내 세상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두 세력의 마지막 충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총성은 점점 잦아졌고 사라지는 이름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저는 평양의 밤을 내려다봤습니다. 늘 화려하던 그 도시가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어두웠어요.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나 불빛이 드문드문 꺼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둔중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이 거대한 거짓의 나라가 마침내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이 도시에서 살아온 저조차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저 강 너머로 보냈어요. 이제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는 제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공연 순서지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저 남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긴 밤이 언제 끝날지는 이제 그곳에 있는 당신들의 손에 달렸다고요. 문건을 보내고 난 뒤 이상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30년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텅 빈 연회장 창가에 홀로 서서 평양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이미 다 했으니까요.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휘하던 밤들, 권력자들의 빈잔을 채우던 날들, 사라진 이름들 위로 새 이름을 적어 넣던 그 수많은 자리표들.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제 진짜 마음을 단 한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웃는 얼굴 뒤에 진심을 숨기는 것.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그 낡은 공연 순서지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해진 30년을 간직해온 종이 한 장. 젊은 날, 저 남역의 무대에서 받았던 그 순서지였어요. 저는 그것을 손끝으로 오래도록 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얼굴들, 계산 없이 쏟아지던 박수 소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 처음 느꼈던 그 자유의 감각이요. 30년 동안 저는 그 대한민국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저는 늘 다른 하늘을 꿈꿨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늘. 사람이 사람답게 웃을 수 있는 하늘. 제가 젊은 날 딱 한 번 밟아보았던 그 자유로운 땅의 하늘을요. 남녘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그 하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30년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꿈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자유를 딱 한 번 맛보고는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늙은 여자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내보낸 이유였어요.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이곳에서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부르는 노래 한 소절이 이곳에서는 평생 숨겨야 하는 비밀이 되지요. 저는 그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것을 빼앗긴 땅에서 30년을 살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가진 그 하늘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 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던 나라가 그 신이 쓰러지자 안에서부터 갈갈이 찢어지고 있어요. 고모와 조카가 서로의 목을 겨누고 별을 단 자들이 매일 밤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던 거대한 거짓이 마침내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저는 그 붕괴의 밤을 지켜봤습니다. 곳곳에서 불빛이 꺼지고 멀리서 둔중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30년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이 도시가 처음으로 통제를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어쩌면 이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붕괴가 부디 총성 없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힘없는 백성들이 그 광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요. 굶주린 아이들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권력 다툼에 또다시 희생되지 않기를요. 저는 이 나라가 무너진 그 자리에 피가 아니라 자유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마다 한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젊은 날 딱 한 번 밟아보았던 그 도시요.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밤의 한강이 선연하게 떠오릅니다. 검은 강물 위로 수천 수만의 불빛이 보석처럼 부서지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높은 건물들이 저마다 제 빛을 뽐내며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평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무엇보다 잊히지 않는 건 그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거리를 활기차게 오갔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 얼굴들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설렘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활기찬 물결 속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원래 같은 핏줄이 아니었던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던 한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이토록 다른 하늘 아래 살게 된 것일까요? 그 물음이 30년 동안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반짝이는 한강의 불빛과 이 캄캄한 대동강의 어둠, 활기차게 웃는 저들의 얼굴과 늘 그늘이 드리운 우리의 얼굴, 그 사이를 가른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게 만든 이 저주받은 독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독재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이 나라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총칼로 백성을 억누르고 아무리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도 결국 그 거짓의 성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붕괴의 끝에 마침내 그 어둠이 걷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철조망이 걷히는 날을 꿈꿉니다. 북녘의 아이와 남녘의 아이가 같은 교실에 앉아 웃고 평양에서 서울로 기차가 달리는 날을요. 갈라진 한 핏줄이 마침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요. 그날이 오면
이 어두운 땅에도 저 한강의 불빛처럼 환한 웃음이 넘쳐나겠지요. 그때가 되면 저는 이 낡은 순서지를 들고 다시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두려움 없는 얼굴들 앞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요. 그것이 제가 30년을 숨죽여 간직해온 단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를 향해 조여오던 그 그림자들이 이미 제 문 앞까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록이 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30년 병풍의 삶을 끝내고 마침내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비록 그 목소리가 강 넘어 낯선 이들에게밖에 가닿지 못한다 해도 저는 침묵 속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제 삶은 헛되지 않았어요. 남녘에 계신 여러분, 제가 보낸 이 기록이 부디 여러분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저 철조망 너머에 자유를 그리워하다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못했지만 그들의 소원만은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하늘 아래 부디 잊히지 않기를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어 30년을 병풍처럼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모이면 그 자유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그 평범한 하늘이 실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